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조가 투입된 니켈 광산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니켈 광산을 사들이고 있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점했던 그 지분을 포기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삼성, LG, SK 대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빛을 발하자 이를 중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쯤 되니 나라 말아먹는 게 목표인 정부, 젊은 시각이 파헤쳐 봅니다. 밤에는 생방송도 진행하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세계는 얼어붙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배터리 생산을 위해 니켈이라는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민주당은 이 니켈 광산을 매각하겠답니다. 왜 이럴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6년 광물자원공사는 니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에 있는 니켈 광산에 2조 원을 투자한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니켈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었지만 앞을 내다본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투자한 이후 마다가스카르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더 나아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며 폐쇄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작년 말까지 부채 6조 4천억 원으로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결과에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현재 주진의 말대로 적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적폐로 몰리던 니켈이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급부상과 함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했죠. 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핵심 원료가 바로 니켈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니켈을 채굴하는 업체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겠다.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니켈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원 외교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 니켈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과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해외 니켈 광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여 무려 전체의 3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니켈 공급이 유동적인 광물 시장에서 이러한 광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기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은 5달 동안 34%가 급등했고요. 결국 14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자원외교가 이제 그 성과를 보나 싶을 때 정부가 팔아버리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수요가 7배 이상 뛰어서 전 세계가 매달리는 사업인데 그것을 선점하고도 팔아버린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당황스러운데 다른 나라들도 의아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원 외교는 적폐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장기적인 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댓글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무식한 땡땡이들이 정치를 하니 이따위 쓰잘데없는 법을 만드는구나. 자원개발의 성공률이 15% 내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 특징을 모르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야말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결국 위험한 투자이지만 그 성과는 누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외교의 핵심이죠. 14년 전 2조를 투자하여 세계 3대 니켈 광산의 지분 33%를 가졌고 비록 지금까지는 적자가 누적됐지만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팔아버린다는 겁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뻔하지, 시진핑 방한 선물로 니켈 광산을 중국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광물공사가 2조를 15년 긴 세월을 투자했는데 죽 써서 괴줬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죽고 화력발전의 확인사살까지 당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계 최대 자원업체인 중국 업체가 지난 5월 1조 원을 들여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적자임에도 니켈 광산의 지분을 더 늘렸고요. 왜냐하면 자국 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국에 팔겠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니켈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런데 자원공사의 지분마저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국 업체가 사들이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진핑의 방한 선물이라고 댓글을 쓰신 겁니다. 세계 니켈 시장을 주도하는 인도네시아는요, 니켈 가격을 올리면서 일종의 무기로 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를 갖고 있는 사우디처럼요.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삼성이 피해봅니다. 여러분은 삼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 해외에서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알고 있을 정도로 국위 선양 기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삼성을 적폐이자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입니다. 주진우의 유튜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명박, 삼성, 조선일보는 꼭 잡는다. 주기자의 적폐 추적기랍니다. 도대체 왜 좌파는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20%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2017년 기준 무려 3조 7천억에 달합니다. 전체의 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실적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이번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27% 급감하며 5대 기업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라고 하더라도 애플은 0.4% 하락했습니다. 삼성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삼성 파운드리 매출의 상당수는 삼성 내부 거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TSMC의 총액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무려 160조 이상 차이 납니다. 상황이 이런데 삼성이 적폐니 뭐니 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신의 한 수로 선점했던 국가자원 외교는 이전 대통령의 업적이니 미리 폐지하려고 아주 문제 많습니다. 도대체 사법, 행정, 외교 단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정말 미울 것 같습니다. 역전당한 지지율, 이번 정광훈 건수 잡아서 그렇게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하필 여기서 터지나요? 북한에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위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사라졌다고요. 그런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정책이 실패할 때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절대 왕조 국가에서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주다니요. 북한에서 위임 통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북한보다 자본주의를 앞서 받아들이며 그나마 개방되어 있는 중국의 시진핑도 자신의 1인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 영구집권을 추진했었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매운맛인 북한에서 수령이 멀쩡한데 위임 통치를 맡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자 신이며 누구도 그의 권력을 넘볼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가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통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권력을 잃게 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전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안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며 그동안의 모든 교류를 단절시키고 앞으로의 회담을 망가뜨린 것을 보며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조금씩 측근의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여정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박봉주, 김덕훈, 최부일 등 여러 측근에게 나눠서 이양됐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9년간 통치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 아직 37살입니다. 아무리 지금 북한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는 몇백만 명이 죽어나간 고난의 행군을 견뎌냈고 할아버지는 세계 1위 강대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세자를 키워도 나이 30, 40살이 넘어도 왕위를 안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세종과 같은 현명한 군주도 죽기 직전 왕권을 넘겨주었는데 김정은이 멀쩡한데 넘겨줬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1인 독재 공산체제에서 권력 이양이라고 발표한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해석이 들어있는 국정원의 발표가 아니라 실제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는 또 재밌습니다. 한국의 국정원 발표와 다르게 북한은 19일 김정은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당대회를 소집하겠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북한 내의 코로나로 인해 인민들의 경제 불만이 가득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산만하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와 같이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가지며 북한을 원활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조선중앙통신과 다르게 국정원은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의 국정원 첫 행보로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이인영 장관이 미국의 해리스 대사와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쇼를 벌여왔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3년간 문 대통령의 평화쇼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야말로 이 소식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에 이어 주옥순이 자책골을 넣으며 확진자로 판명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여권은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 이슈를 선점하며 역전당한 지지율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속보로 모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연락사무소 폭파로 윤미향의 비리가 쥐죽은 듯 묻혀버린 것처럼요. 얼마 전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에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방역대책 실패 때문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낙인 찍기라고 말합니다. 집회 참가자는 코로나 보균자일 것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서대문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집회에 참가했고 촬영을 하고 왔다고 말하니 의사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저에게 3번이나 집회에 참여한 것이 맞냐고 물으며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신상 옆에 집회 참가자라고 대문짝만하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때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닌데 죄를 진 것처럼 대우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느 국민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선생이 교실에서 저소득에게 주는 급식카드를 받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놓고 손을 들면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천지, 대구시민, 교회 등 집단들을 돌아가며 마녀 사냥을 하여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역경을 내왔습니다. 그런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김정은 소식을 보며 어떠한 입장을 낼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평화카드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말입니다. 21일과 22일 중국의 양재치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회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담이 다 미뤄지는 판에 무엇이 그리 급해서인가 찾아봤습니다. 19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진행했던 중미 무역 협상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 협상 자체를 완전 폐기하며 앞으로도 무역 협상이 열리지 않을 상황이 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시진핑 방안을 추진하겠답니다. 해리스 대사와는 이인영 장관이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다 해리스 대사가 불만을 갖고 비판을 했었죠.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친화적인 태도로 나섭니다. 아무리 현재 여권 인사들이 친중 라인이 많다고 하지만 이번과 같은 김정은의 권력 이양설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